이봐, 한국인. 당신 나라는 자원도 없고 물 접근성마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나라가 뭘 안다고. 유엔 물 포럼에서 중국 대표의 날카로운 조롱이 울려 퍼졌습니다. 400명의 세계 각국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을 모욕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석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자원이죠. 단 한 명의 한국인 학자가 세계 물 전쟁의 중심에서 던진 이 발언.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 해양 경제학자 알렉스 모건 교수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숨겨진 초특급 자원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바꿀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렉스 모건, MIT 해양경제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바다의 생태계 논문으로 풀리처상을 받았고 이번 유엔 주최 세계 물과 생태계 관리 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양 경제를 연구했지만 서울에서 열린 이 포럼에서 일어난 일은 제 평생 연구의 토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400여 명의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중국 국립수리위원회의 장웨이밍 수석 엔지니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발표는 자랑과 오만함으로 가득했죠. 중국은 메콩강에 11개의 댐을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자원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류 국가들의 불만은 그들의 비효율적 관리 때문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저는 장웨이밍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며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ASEAN 수자원 협의체 대표 타완 스리바타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타완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심각한 가뭄과 생태계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어족 자원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장웨이밍은 비웃듯 답했습니다.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발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결국 모두를 구할 테니까요.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타이완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럽과 미국 대표들도 불편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그러나 한 명, 한국 대표단의 한지민이라는 젊은 학자만이 달랐습니다. 한지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수자원 해양생태학 융합 전공 교수로 제가 박사과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제자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꼈어요. 한지민 박사, 발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의장으로서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한지민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웨이밍은 예상치 못한 발표자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환경부 김정훈 국장의 얼굴에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지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는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입니다. 오늘 한국이 어떻게 강과 바다의 경계에서 미래의 보물을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필기를 시작했어요. 30년간 쓴 제 논문들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지민은 세계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강들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여러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웃 국가와 강을 공유합니다. 유럽의 도나우강은 10개국을 지나고 나일강은 11개국을 관통하죠. 메콩강은 중국에서 시작해 5개국을 지납니다. 그녀는 한반도 지도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모두 국내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특별합니다. 한국의 모든 강은 국내에서 발원해 바다로 흐릅니다. 이것이 5천년 문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결입니다. 저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수자원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역사를 설명한다는 발상은 제 연구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장웨이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강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양쯔강이나 황허강에 비하면 한국의 강들은 그저 시냇물에 불과하지 않나요? 한지민은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장 엔지니어님, 한강은 폭 1200m로 템즈강의 10배, 파리생강의 12배입니다.
유럽의 많은 강들보다 규모가 크고 무엇보다 청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주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들이 세계 최고의 갯벌과 만나는 지점에서 놀라운 생태적 순환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펼쳐진 황금빛 갯벌의 위성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감탄했어요. 30년간 해양 연구를 해왔지만 한국 갯벌의 이런 매혹적인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면적이 약 2,800km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점은 이 갯벌이 독립된 수계와 만나 특별한 생태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외이밍의 오만함에 눌려있던 그가 이제는 희망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한지민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약소국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갯벌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미래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발을 위해 갯벌을 매립해왔는데 한국이 갯벌을 보물창고로 본다니 흥미로웠어요. 저는 더 경청하기 위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한지민은 금강 하구의 대형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국의 강과 갯벌이 만나는 기수역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그녀는 현미경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미생물 다양성은 놀랍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3배에 달하죠. 저는 그 수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열대우림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사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한국의 4대 강이 서해안 갯벌과 만나 형성하는 독특한 생태계에는 2,3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230종은 한국 갯벌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죠. 한지민은 갯벌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해안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위 면적당 농경지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장외이밍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계산 아닙니까? 실제로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나요? 한지민은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다음에 설명드리려 했어요. 그녀는 갯벌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 수산물 생산량, 수질, 정화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갯벌과 강이 만나는 지점이 수산자원의 80%가 산란하고 성장하는 요람이라는 것입니다. 서해안의 바지락, 새꼬막, 낙지 등 대표 수산물은 모두 이 시스템에서 생산됩니다. 타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갯벌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었나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갯벌을 매립해왔는데요. 한지민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한국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갯벌의 약 40%를 매립했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갯벌 복원 사업까지 시작했고요.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회의장의 공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감명받았어요.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운 지혜를 공유하는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국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조차 한지민의 발표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큰 글씨로 갯벌 하천 미래 자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제가 30년간 주장해온 해양자원 활용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타이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중국의 댐 건설로 심각한 가뭄과 염수 침입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나요? 한지민은 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주요 강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강들이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메콩강, 사린강, 인더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중국은 이들 강의 상류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워터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국제수자원 안보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전문가는 드물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주변국의 수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모두 국내에서 발원해 자국 영해로 흘러갑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지민 박사,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계속했어요. 물 안보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21세기의 국가 안보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놀라운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웨이밍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댐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논의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한지민은 한반도의 지형 구조를 3D 모델로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산맥이 한반도의 등뼈 역할을 하며 여기서 발원한 강들이 동서로 흘러갑니다. 이 독특한 지형 덕분에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수자원 독립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4대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강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닙니다. 문화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일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양의 수자원 관리가 효율성과 통제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강과의 공존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지민은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 수자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느냐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결국 갯벌로 흘러들어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자원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전에 쓴 책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석유, 가스, 광물 자원에만 집중했지 물의 지정학적 가치를 간과했던 거죠. 회의장은 한지민의 발표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웨이밍조차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민은 이제 갯벌의 생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한평만 갯벌에서 발견된 마리노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현재 사용 중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 물질을 생산합니다. 대형 화면에 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생물 이미지와 함께 임상 시험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회의장의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5곳이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갯벌과 강이 만나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존 가능한 고유종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미래의학의 핵심 자원이 갯벌에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순천만 갯벌에서 발견된 헬시노이드 미생물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9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이상 임상시험 중이며 성공할 경우 세계 암치료 시장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웨이밍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 아닌가요? 한 두 가지 유용한 생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갯벌 전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저는 참지 못하고 발언했습니다. 장 엔지니어님, 이것은 운이 아닌 생태계 보전의 결과입니다. 파괴된 환경에서는 이런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한지민은 차분하게 장웨이밍에게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갯벌에서 발견된 신규 생물 활성 물질은 230종에 달합니다. 이 중 47종이 현재 산업화 연구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갯벌 생물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갯벌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을 활용한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에 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5조 원이고요. 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원 개발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보전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한지민은 갯벌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갯벌은 단순한 생물자원의 보고를 넘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도 엄청납니다. 다음 주제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갯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타완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표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장외이밍조차 더 이상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한지민의 데이터와 사례가 너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다음 발표 내용이 기대되었습니다. 30년간 해양 경제학을 연구해온 제게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으니까요. 점심 휴식 후 포럼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메콩강 문제를 둘러싸고 장외이민과 타완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댐은 합법적인 국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류 국가들의 물 부족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죠. 장외이밍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타이완은 분노를 억누르며 반박했습니다. 메콩강 어부들은 생계를 잃고 있습니다. 강의 수위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염수가 내륙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저 우리의 책임입니까? 의장으로서 저는 개입해야 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 포럼의 목적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지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한국의 독립적 수자원 모델이 국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지민은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작은 규모의 댐과 자연형 하천 복원 사례들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생태 친화적 소규모 댐 기술과 갯벌, 하천 통합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대규모 댐처럼 발전량은 많지 않지만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이 기술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콩강 지류에 설치된 생태 친화적 댐의 사진과 데이터를 설명하며 어류 이동 통로와 자연 정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환경부 김정훈 국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지민의 발표에 무관심해 보였던 그가 말이죠.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특별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K-워터 매너지먼트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의 생태 친화적 수자원 관리 기술을 개방하고 5년간 10억 달러를 지원하여 국제 수자원 갈등 해결에 동참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지민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런 대규모 국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외이밍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국의 메콩강 통제력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니까요. 그러나 그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와 국제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타이완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민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국가 간 수자원 갈등은 21세기 가장 큰 안보 위협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 화면에는 이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황해 생태 네트워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연결하는 황해 생태 네트워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모델입니다. 철새들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갯벌에서 쉬었다가 중국, 러시아, 호주까지 오가는 철새들이 생태계를 연결하죠. 그녀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으로 생태적 연결성을 제시한다는 발상이 참신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 외교 워터 디플로머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정훈 국장이 다시 발언권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메콩강 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음 3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째, 생태 친화적 소규모 댐 10개 건설. 둘째,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셋째, 하구 생태계 복원 시범 사업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협력 모델의 제시입니다. 한국의 경험이 국제수자원 갈등 해결에 중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장 웨이밍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한지민은 계속해서 한국의 갯벌 보전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서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북한과도 갯벌 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죠. 갯벌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물과 갯벌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쓴 바다의 생태계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관점이었습니다. 타이완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하천 통합관리 시스템이 메콩 델타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한지민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겠죠. 한국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제 협력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의 갈등과 긴장은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되었죠. 저는 한지민의 발표가 가져온 이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발표의 후반부, 한지민은 갯벌과 하천의 연결 생태계가 가진 미래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갯벌은 최고의 탄소 흡수원이자 자연 방파제입니다. 한국 갯벌의 탄소 저장량은 연간 900만 톤으로 승용차 200만 대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화면에는 갯벌의 탄소 저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갯벌 식물과 미생물이 어떻게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블루 카본의 가치는 제가 최근 연구하던 주제였거든요. 갯벌 1제곱킬로미터는 연간 1,500톤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5배 많은 양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이 가치는 약 4,500만 달러에 달하죠. 한지민은 이어서 한강 하구와 같은 강갯벌 접경지대에서 발견된 리버마린 바이옴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로 미래 식량 안보와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플랑크톤은 차세대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녀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갯벌, 하천 통합관리 모델을 수입하기 위해 3천만 유로의 기술 이전비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수자원 관리가 발달한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원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수자원 관리의 선두주자였는데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원한다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지민은 전라남도 순천만과 보성 지역의 갯벌 생태관광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 관광 수입 4천억 원, 지역 고용 창출 3,000명. 이것이 갯벌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매립이나 개발보다 보전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죠. 그녀는 갯벌 염생식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미용제품 개발로 창업한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영상에는 60대 여성들이 갯벌 식물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진흙 속에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연 매출은 30억 원에 달하며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연 보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투자 전문가 마크 토마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한지민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어디서나 적용 가능합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내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지민의 발표는 갯벌과 하천이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닌 미래 산업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가 가진 혁신성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마지막 세션에서 한지민은 철학적인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생명의 순환 체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자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물 관리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15세기 세종대왕 시대의 치국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세종대왕은 1441년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우량계인 치국이를 발명했습니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기술이었죠. 치국이로 수집한 데이터는 농업 정책과 재난 대비에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에 놀랐습니다. 서양 중심의 과학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의 물관리 철학은 인공적 통제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에 기반합니다. 전통 농경 시스템인 노는 자연스럽게 물을 저장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했죠. 한지민은 이어서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물관리 기술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치국이에서 시작해 현대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까지 일관된 철학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연을 통제하는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했고 이것이 미래의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개발한 최신 수질 관리 AI 시스템과 분산형 물 순환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죠. 장웨이밍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이런 접근법이 대규모 개발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인구는 14억입니다. 작은 규모의 생태 친화적 시스템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물과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었고 회의장의 모두가 한지민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규모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이 더 지속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한국의 경험입니다. 한강 유역의 생태 복원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5조 원에 달합니다. 자연 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장웨이밍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모습이 엿보였어요. 한지민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국의 야경과 함께 물은 석유보다 귀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자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가 어떻게 물과 갯벌이라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발견하고 활용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세계 물 문제 해결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물은 흐르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든 참석자의 마음에 와닿은 듯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지민 박사님, 놀라운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물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은 한지민에게 다가가 협력을 제안했고 마크 토마스는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웨이밍조차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생각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장웨이밍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었을 겁니다. 저는 한지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물과 갯벌 관리 모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건 교수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은 이제 제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물길이 아닌 5천년 문명의 생명줄이자
미래의 보물창고로 말이죠. 30년간 해양 경제학을 연구해 왔지만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모델 마이너스 통제가 아닌 조화의 경제학, 착취가 아닌 공존의 가치관.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물의 미래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 이전 저서 바다의 경제학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 그것은 바로 물과 갯벌,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용기였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여겨지던 나라가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을 품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물은 흐르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이제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국의 숨겨진 경쟁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